두 번째 주제는요.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양상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는 세계화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은요, 선생님이 다국적 기업의 의미를 쭉 설명하기 전에 다국적 기업의 사례를 여러분께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다국적 기업의 사례는요, 지웠다. 여기 아까 이렇게 그 M사 햄버거 가게 이렇게 해야지. M사 햄버거 가게. 선생님이 또 여전히 이게 방송을 준수하려는 마음에 특정 브랜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여기 그 M사 햄버거 가게. 그리고 여러분 운동화. 여러분 여학생들 많이 입는 레깅스, 남학생들 많이 신는 이게 축구화 만드는 여기요, 여기. 요게 그리는 건 상관이 없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어딘지 알겠죠? 요런 데 있죠? 요런 데가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어딘지 말 안 했어요. 여기. 자, 어쨌거나 이런 다국적 기업은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 등을 두고요. 여기다가 포인트 한 번만 잡고 갈게요.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 회사의 본사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 회사의 전체 경영을 책임지는 본사는 다른 나라에 있고요. 공장은 여러 군데 있고요. 심지어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을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국적 기업은 이렇게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생산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국적 기업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특징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국적 기업은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요, 생산비를 다른 회사보다 절감시키기 위해서요. 혹은 원료를 다른 회사보다 더 빠르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혹은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눈을 잘 크게 뜨고 보세요. 요 단어 다국적 기업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요것을 지향합니다. 공간적 분업이요. 다시 한 번 더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간적 분업을 지향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곳을 서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무엇을요? 본사,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분리하는 거죠. 이를테면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본사라든지 연구소는 본사는 이 물건을 만드는 혹은 이 서비스를 만드는 전체 운영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연구소는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개발 및 기술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본사라든지 연구소는요. 대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요? 풍부한 인적 그리고 자본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 세계 중에서 대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대도시에 공장을 여러 군데 세워놓는다면 높은 땅값이나 좀 약간 센 임금을 지탱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값싼 임금을 특징으로 하고요. 혹은 원료를 빨리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조금 여러분에게 사실 경제학적으로 딱 요 단어가 이것을 설명하는 아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요. 땅값이요. 공장을 세우기 위한 땅값이요. 쉽게 설명하면 경제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은 임금과 낮은 지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다국적 기업은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간적 분업을 지향하고요. 이 공간적 분업은 본사 및 연구소는 인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생산 공장은 낮은 임금값, 낮은 지대를 위해서 그리고 원료를 빨리빨리 구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다국적 기업을 정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화면은 땡땡전자의 기능별 입지 분포예요. 이 땡땡전자가 어디인지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요. 이게 본사 보여요? 대부분 본사가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겠죠? 본사가 어디냐면요. 이 별 표시가요.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땡땡전자 어디 있까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는 곡이요.
이건 진짜 말하기 그렇다. 어쨌거나 그 회사예요. 예, 핸드폰도 있고요. 뭐 이게 그 회사에서 자동차도 팔고요. 그 회사에서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어쨌거나 전자제품 되게 많은 어쨌거나 그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본사와 연구소는요, 대부분 대도시 유럽, 미국을 포함한 대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판매 지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생산 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낮은 지대를 특징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약간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에요. 어디냐면요, 세계도시예요. 선생님이 세계도시 역시 대표적인 사례들 한번 적어볼게요. 세계도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에요. 뉴욕. 뉴욕에 가면은요, 일단은 월스트리트라고 전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곳도 있고요. 증권회사들이 막 모여있는 전 세계적인, 그리고 국제 본부가 있어요. 각 국제기구의 본부도 뉴욕에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뉴욕은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요. 뉴욕에서 열리는 큰 패션쇼도 패션업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소호라는 데 가면은 정말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뉴욕에 가면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가본 것 같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쨌거나 뉴욕이라든지 런던 등등이 포함되는 곳을 바로 우리는 세계도시라고 하는데요. 세계도시는 세계화에 따른 지역 간 교류가 협력이 강화되면서 등장한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세계도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세계도시는요,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세계도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계도시가 어떤 부분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은 자본과 정보가 모이는 창구 혹은 교류의 장을 바로 중심지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 문화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곳을 바로 세계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세계도시의 역할은요, 선생님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든지 혹은 국제 금융 업무가 기능하고 있다라든지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어서요. 여러분, 다국적 기업은 뭔지 알죠? 국제 금융 업무까지 아는데 생산자 서비스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생산자 서비스는요, 생산이라든지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생산자 서비스는요, 생산이나 유통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금융 업무라든지 혹은 회계 서비스 등등이 생산자 서비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문화, 국제 정치 활동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세계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발한 문화 교류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활발한 문화 교류는요, 문화 이동 및 교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 10분 전쯤에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던 그거요. 국가 간 교류 증가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화 이동이 활발해지고요. 관광과 취업 등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여러분이 이미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이 사회예요. 무엇이 형성되냐면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라는 내용까지 바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는 세계화는요, 크게 세 종류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요, 다국적 기업 공부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계 도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방금 배운 활발한 문화
교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바로 동전으로 넘어갈게요. 갑자기 왜 동전을 배우냐고요? 이 동전이 이를테면 비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 그러한 현상은 동전의 뭐 양면과 같아, 뭐 앞뒷면과 같아 라는 말 하잖아요. 동전이 이렇게 이쪽이 앞면이면 이쪽은 뒷면인 것처럼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면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요, 세계화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처럼요, 전 세계적으로 인적 자본이라든지 물건들이 옮겨가면서 서로 교류가 확산되기도 하고요. 또한 특히 문화가 교류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된다라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문제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예요. 여러분, 빈부격차의 의미는 알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과 돈이 많은 소득이 높은 가구, 소득이 높은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빈부격차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세계화에 따라서 국가 간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전 지구적으로는요, 그 부가 증대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적으로 버는 돈이 늘어났으면은 그 버는 돈을 서로 똑같진 않더라도 각자 일한 만큼 나눠 갖는 게 뭐 가장 공정하다면 공정한 거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부가 일부에 집중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기술과 높은 자본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윤 극대화로 이어지고요. 이는 다시 선진국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이나 높은 자본을 자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농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집중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점점 버는 돈은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선진국은 이윤 극대화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개별국가 안에서의 빈부격차도 심화되는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 바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 세계화는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상품화와 국가 간 활발한 문화 교류로 인해서 세계의 문화를 손쉽게 접하게 되었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한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이요, 다른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요, 특정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문제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바로 문화의 획일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무비판적인 외부 문화 유입으로 인해서요, 그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특정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비슷한 문화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비유를 들어주면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거예요. 예를 들면요, 헐리우드 영화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개봉하는 영화관을 쉽게 찾을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퍼지면서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미국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헐리우드 영화를 쉽게 영화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감수성,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약간 특유한 뭔가의 그런 영화적 그런 매력적인 매력 있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헐리우드 영화가 퍼지면서 영화가 비슷비슷해지는, 각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약간 정말 고유한 영화는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요, 우리 문화에는요 정말 말 그대로 영화, 연극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문화는 인류가 후천적으로 습득한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언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여행 가더라도 영어를 잘하면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문제점은요,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언어들이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사멸 위기 언어가 뭐냐면요,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언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점점점 번지다 보니까 그 언어라는 것도요, 선생님이 뭐 언어 쪽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 나라만의 고유한 의미, 그 나라만의 역사적 맥락, 사회적 분위기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해요. 그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문화의 획일화로 인해서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세계화의 문제 2가지 공부했습니다. 무엇이랑 무엇 공부했죠? 국가 간 빈부 격차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획일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 공부할 때 배웠던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에요. 자,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우리 보편윤리 한 번만 더 정리해볼까요? 7단원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바로 보편윤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통틀어서 정말 통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윤리를 보편윤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자유, 평등 존중, 인간의 존엄성 존중 같은 거예요. 이러한 보편윤리가 강조되고요, 보편윤리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보편윤리를 강요함에 따라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는요, 난민 문제를 가지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가 부딪히고 있어요. 어떻게 부딪히고 있냐면요, 우리 난민 문제를 보편윤리적 관점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난민 문제를 바라봅시다 라고 보편윤리적 관점에서 강요를 하고 있지만, 각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있어요. 그걸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무시하는 겁니까? 라든지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자국민의 복지를 우리는 우선시하고 싶은데 우리가 왜 전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방적으로 보편윤리를 강요함에 따라서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특히 특수윤리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상이라든지 문화적 특징, 사회적 맥락, 환경적 특징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난민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세계화의 문제점 공부했습니다. 세계화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 뭐 있었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국가 간 빈부격차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지고 획일화되어가는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있었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 중에서요, 일단 뭐 선생님이 말한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화의 결과나 세계화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둘러싸고 이러한 쟁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라는 이 쟁점은요, 조금만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A, B, C, D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C 같은 친구는요, 아니에요.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경영이 오히려 개발도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를테면은 이런 내용이죠. 개발도상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A랑 C가 부딪히고 있고요. 우리 A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교류의 확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면에 C는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들이요. 선진국들이 자국 문화를 상품화해서 널리 퍼뜨리면서 오히려 문화의 획일화가 가속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이네요. 다국적 기업에 활동한 문화 교류에 대한 쟁점을 통해서는 A와 C가 부딪히고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B와 D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보편윤리가 강조되면서 보편윤리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즉,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B와 아니야. 특수윤리 또한 존중되어야 돼.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왜 무시함? 안 돼. 보편윤리도 중요하지만 특수윤리도 또한 같이 존중되어야 돼 라는 내용으로 B와 D가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쟁점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이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과연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내용도 기억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A, B, C, D가 답변했던 내용을 합치면 또 어떤 내용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계의 문화교류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화교류는 다양성을 확산시킬까? 라는 질문도 기억에 들어가는 쟁점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B와 D가 부딪혔던 이 쟁점이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중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쟁점도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도 정리하고 우리 지금까지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봤으면은 방금 봤던 문제점들이요. 국가 간 빈부격차 그리고 문화의 획일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